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에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4%, S&P 500 지수는 0.3%, 나스닥 지수는 0.41% 내리며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막판 무역 협상을 앞두고 중국과 합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며 무역 협상이 타결될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단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을 갖고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 3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전월보다 늘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소폭 적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1.5% 증가한 5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전망치인 502억 달러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내놓지만 지난달 보고서를 내지 않았으며 블룸버그는 이번 달 내로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3% 넘게 빠지면서 이제 2100선도 위태해 보이고요. 코스닥도 3% 가깝게 빠지면서 724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빠진 건 지난해 10월 이후로 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어제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 원달러 환율도 연중 최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또 전날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증시에서도 외인과 기관들이 전기 전자 업종들 중점적으로 매도했는데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였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이 정보 교류 차단 장치 차이니즈월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급 이미지 센서를 선보이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광물 수출을 봉쇄하는 추가 제재도 단행을 했는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독일 기업 지멘스가 발전 사업을 포기하고 스마트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위원장이 차이니즈 월처럼 이 금융투자업계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요즘 최근에 어떤 정부의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었을 때 정부가 그래도 어떤 규제를 철폐하고 뭔가 자율화, 그리고 어느 정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정책들, 대표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해제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죠. 그런 것들 쪽에서 대표적으로 규제가 많은 부분들이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물론 저 산업 부분 관련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금융이 규제가 상당히 많다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어떤 금융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도 앞으로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어제 금융투자회사의 혁신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가 이어졌는데요. 어제같이 시장이 거의 난리가 났는데 이런 간담회가 이렇게 좀 진행됐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할 일은 해야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 어제 나왔던 얘기가 대부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 교류 차단 장치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차이니스 월이죠. 이쪽에 대해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어제 나왔던 주요한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차이니스 월이냐? 차이니스 월이 무슨 뜻인지는 잘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은 월이다 보니까 장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하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라는 쪽으로 약간 기존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한 세부적으로 많이 나열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기본 원칙의 규제 준수 방식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의 책임성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금융투자업의 업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설치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정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업 단위로 칸막이 규제가 되어 있는데 정보 단위 쪽으로 규제로 전환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 일단 세부적인 내용 쪽에서 조금 어느 정도 여력을 더 준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는 세 번째로 필요한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미공개 중요 정보라든가 그리고 고객 자산 운용 정보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정의를 약간 여유롭게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 쪽에서 강화됐던 부분들을 약간 좀 느슨하게 한다라는 관점들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인적 교류 금지나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이제 법령에서 폐지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계열 회사들과의 사회 차이니스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을 하는데 일단 어떤 계열 회사 간이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 어떤 경직된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개선을 하는 차원은 좋은데 오히려 일단 더 중요한 게 사후 개선 쪽에 무게를 뒀다라는 부분들, 즉 사전으로 이런 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일단 다 풀어놔주고 오히려 안 됐을 때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의미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정부가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최근 들어서 새로운 금융산업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핀테크 등을 통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확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높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자본시장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이 핀테크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의 영향권들을 계속 확대시켜 놓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업무 위탁이나 경영 부수 업무에 따라서 사전 보고 원칙이 또 사후 보고 원칙으로 전환된다라는 부분들도 일단 지금까지 규제 틀을 많이 완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던 저희가 전통적인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은행, 증권, 보험 이런 대표적인 산업 쪽에서 일단 지금 가로막을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덜어내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오는 것은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의지가 지금 전통적인 금융산업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앞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쪽에서 여러 가지 회의 관련된 회의감이죠. 요즘 변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크다라고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 쪽에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한계를 보이던 은행 섹터라든가 전통적인 금융산업들이 변화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는 관점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 주식시장의 영향 같은 경우는 변화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그에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정부에 관련된 흐름들 쪽으로만 묶여 있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이 확실하게 답을 못 해주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 특히 금융주에 대한 미치는 여파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새로운 핀테크 산업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육성책들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염두하면서 시장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짚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급락했었죠. 그런데 어제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급 이미지 센서를 선보이면서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투자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어제 시장과는 다르게 뭔가 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시장 자체에 대한 거센 압박이 있다 보니까 전혀 좋은 뉴스가 빛을 발하지 못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급 이미지 센서, 특히 이 이미지 센서란 거는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반도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화물이나 화면 같은 경우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된 부분들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런 부분들 쪽에서 개발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양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 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쪽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미세공정 기술 관련된 쪽에 특히 미세공정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낸드 플래시나 그리고 디램 쪽에서 삼성전자가 잘 해오던 분야였죠. 그래서 이를 적용을 해서 이미지 센서 시장까지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아마 이 기사를 일본의 소니가 제일 싫어할 겁니다. 특히 세계 1위의 입장 쪽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좀 더 나은 기술 쪽으로 접근이 시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경쟁에 대한 압박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스마트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카메라가 많이 달리기 시작하고 그 많이 달린 카메라의 화소라든가 어떤 스펙이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작은 칩 크기로 고화소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초소형 픽셀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런 이미지 센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하는 바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런 이미지 센서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고화소 그리고 색채 관련된 쪽도 좀 더 잘 표현하고 거기다가 어떤 간섭도 최소화되는 관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밝은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좋은 건 다 붙여놨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부분이 이제 이미지 센서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각적인 부분들이죠. 거기다가 이제 인간의 오감이라고 하는 맛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점 쪽에서 모든 센서에 대해서 반도체 시장이 개척을 하겠다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그래도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는 이미지 센서 3개 중에 1개가 삼성전자 제품이다 라는 쪽으로 발돋움할 분위기고요. 거기다가 2030년에는 메모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도 나쁘진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나오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 확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은 몇 개의 흐름들을 봤을 때 좀 명확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 어떤 이미지 센서도 중요하겠지만 차량용 시스템 관련된 반도체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주력적으로 살피고 있는 게 5G 관련된 쪽에서 나오고 있는 통신 관련된 칩들,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특화된 영역 쪽으로 확대시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변화가 상당히 돋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결과물은 속속들여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에 갤럭시 S10 이후, 그리고 갤럭시 노트 10이죠. 이제 앞으로 나올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 이후부터는 아마 이제 또 본격적으로 자사의 어떤 통신 칩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용 능력들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이번에 관련된 이 이미지 센서 관련된 쪽으로 그러면 종목들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이어질까라는 쪽으로 봤을 때 만약에 어제 시장이 그렇게 급하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관련주도 섹터로 한번 움직여지지 않았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이죠. 이 이미지 센서용 필터나 광학 렌즈의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 쪽으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이쪽에 대해서도 부각을 받았을 삼성전자와의 연관성 때문에 한 번쯤 시장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또는 이제 캠시스라는 종목도 카메라 모듈 전문 쪽에서 그래도 최근에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어떤 많이 IT 부품 업종들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먼저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계속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여러 가지 시스템 반도체 쪽과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시각들은 상당히 계속 긍정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당장의 어떤 시장 분위기와 함께 어느 정도 위축세에 대한 부분들을 떨쳐내긴 힘들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일단 시장 부분들을 관망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와 관련된 옵트론텍 그리고 캠시스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짚겠습니다. 지난주 이 대표님께서 같은 시간에 가지고 있는 달러를 어느 정도 좀 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는데 어제 다시 한번 2년 4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미중 협상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환율이 불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안 팔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었을 때 원화 약세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강화됐던 부분들 말고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흐름들이 일단 보통 이제 환율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바로미터로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환율 국제 외환 시장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채권 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의 버금가 주식시장보다는 훨씬 큰 구조고요. 채권 시장보다도 더 큰 구조를 갖고 있는 흐름들인데 여기서 모든 거를 말아준다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원화 약세에 대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더 변화 요인들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환율 관련돼서 재무 보고서가 나왔었죠. 여기서 관찰대상국 쪽에서 제외를 하겠다라는 관점들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어떤 관찰대상국에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원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원화 약세 쪽도 계속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는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번 달 말에 가게 되면은 국제시중평가사가 어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연례 심사 대상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계속 얘기했었던 또 한국의 위치가 좀 축소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정 확정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도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 풀린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의 환율의 약세 요인이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최근 들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달러 대비 원화 그리고 위안화 유로화 동향들을 혹시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물론 최근 들어서 위안화도 같이 급하게 어떤 미중 무역부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급하게 다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이고요.
거기다가 유로화도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가장 뚜렷한 게 원화 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란 비교 흐름들이 오히려 주목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무역 분쟁과 관련된 쪽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화만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여타 통화는 약세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부분들은 국내에 대한 요인들이 훨씬 더 이를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출이라든가 GDP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기업 이익,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 모두 다 같이 반영해서 환율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아직 워낙 강세로 바뀔 가능성이 약간 아직은 좀 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오늘 이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타결을 보느냐 마느냐에 대한 흐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도 같이 염두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일단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영역들이 계속 상존해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수급 관련된 부분들도 지난주에도 강조를 드렸지만은 일단 지금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로 시장의 단기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한 기능으로 주식을 대거 팔기보다는 선물 매도로 강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난 4월달 옵션 만기를 이후로 어제까지 보게 되면 선물 매도가 거의 4만 5천 개, 거의 5만 개 육박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다가 어제는 주식까지 같이 매도를 하면서 이어졌던 변화인데 그러면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이런 선물 매도를 풀지 않고 계속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위험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좋아질 리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변화가 적어도 선물을 정리하든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 맞춰가는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압박이 크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 또 하나 기술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분들이 추세가 이탈되는 현상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2190선이 단기 추세 지지권이었고요. 그래도 박스권 하단부까지 어느 정도 여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130선이 중요했던 자리인데 그냥 옵션 만기일의 변화를 그대로 몸으로 안고 무너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오늘 아직 주봉의 상태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2130선으로 다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안정을 보이느냐 여부는 오늘 달린 숙제라고 봐야 되겠지만 너무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 변동성이 터지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무엇보다 불확실성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차원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주가가 하락한다는 부분보다는 지금 확실한 거가 없다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차원으로 봤을 때 주식에 대한 현금 비중은 계속 적정하게 갖고 가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물론 오늘 극적으로 타결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빠르게 반전 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하나만 보고 지금 저점에 대해서 모두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 혼자 예스 생각하면서 저점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일단 안전 쪽을 먼저 선택하는 게 아직은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같이 가중되면서 주가가 그만큼 싸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싸지고 있는 주가 자체를 바로 액션으로 매매로 대응을 해서 저점에 매수로 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동향들을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 쪽에서 아직까지 또 실적 발표가 계속 되고 있는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실적 발표가 양호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시장이 반응할 때 또 다른 힘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를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의 종목에 대한 변화는 계속 눈여겨보시되 최근에 또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그래핀 관련주, 대표적인 국일재지겠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실체가 없는데 움직이는 기대감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이 아닌 차원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하게 되면 너무 쫓아가는 매매가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관점들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의 판단 기준을 삼으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이란 핵협정 의무 이행 일부 중단 선언에 맞서서 이 추가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협정 의무 이행 일부 중단 선언에 맞서면서 이 광물 부분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전일 이란의 철강석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구리 같은 이 금속 부분의 수출기를 막는 그런 제재안을 발표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원유에 이어서 이란에서 채굴되고 대련되는 주요 금속류를 다른 나라들이 수입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쓸 이란의 수입을 차단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란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채굴과 재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와의 기술 합작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란의 핵무기와 대륙함단 미사일, ICBM이죠. ICBM에 대한 모든 경로를 막고 이 중동 지역에 미치는 이란의 어떤 새로운 영향력 정책에 대응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정치로 남아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수출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막는 것도 어떤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익은 대량 살상 무기와 테러 단체, 지역 공격, 군사력 확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미국의 이번 조치는 작년 5월이었죠. 작년 5월에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 탈퇴한 지 1년도 되는 날에 나온 것으로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좀 증폭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이란 대통령이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농축 우라늄의 초과분과 또 중수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저장하겠다고 밝히면서 핵협정 의무 이행을 일부 중단할지도 밝혔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 기업 지멘스가 발전 사업을 포기하고 스마트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네, 독일 지멘스의 발전의 송변전 사업이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전에 항상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송변전 사업 같은 에너지 부분을 떼어내고 따로 성장한다라고 밝혔고요. 대신 디지털화, 또 스마트 인프라 사업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주력 사업 대신 새로운 먹거리 발표를 지역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멘스는 가스 발전 사업을 분사하면서 현재 지분 59%를 보유한 재생에너지 자회사죠. SGRE를 묶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내년 9월 이전 성장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사되는 사업에는 지멘스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가스터빈과 1997년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인수한 발전 부분이 포함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멘스는 동시에 전기차나 스마트 빌딩, 또 에너지 저장 등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약 2만 5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재 전체 직원 규모 5% 수준이라고 밝혔고요. 우선 언론 통하면 이 지멘스가 2023년까지 22억 유로 규모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 감원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실제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10,000개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멘스는 발표한 성명에서 내용을 좀 본다고 한다면 이 자동화 그리고 산업 디지털화, 스마트 인프라 같은 이 성장하는 시장에서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선두자를 더욱 넓히고 싶다 좀 밝혔고요. 새로운 에너지 회사의 지분은 25에서 50% 정도로 낮추면서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 지멘스의 이번 분사 계획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발표됐다고 밝혔고, 우선은 전문가들은 지멘스가 발전 부분에서 여전히 고전하고 있음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좀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에너지 부분 분사에 앞서서 지멘스는 그동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는데요. 작년 의료 장비와 의료 서비스 사업을 분사해 새로이 성장했고, 또 프랑스 알스톰사와 철도 사업 확장도 추진했는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2월에 단 독점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승인을 거부한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내용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기로 유명한 기업이죠. 다이슨사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이 CEO인 제임스 다이슨이 직원들에게 전기차 프로젝트에 관련된 글을 보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다이슨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청소기로 유명하죠. 우선 다이슨의 CEO가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계획을 앞당긴 것을 좀 촉구했고요. 우선 그 제임스 다이슨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와 발의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가 지난 2017년에 공개한 휘발유 및 디젤 차량의 판매 금지 목표가 너무 늦다면서 10년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도 수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시 영국 정부는 2040년까지 하이브리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차량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계획을 공개했는데 다이슨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 보조금이 아닌 조용하고 오염시키지 않는 차량을 원하는 대중들의 소망에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고요. 2021년 첫 전기차 출시가 목표인 다이슨은 이날 18개월 전에 신청한 전기차가 특허 내용을 좀 공개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설계도에서 유난히 큰 바퀴가 높아진 바닥, 그리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기울어진 유리창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다이슨은 이 전기차는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이 전력을 낭비하지 않는 효율성도 중요하다면서 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기존 전기 차량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다이슨은 이 전기차 시장에 새로 뛰어들지만 이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 개발을 거치면서 이 모터와 배터리 기술을 갖추면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이슨은 25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3조 8,400억이죠. 이 25억 파운드의 투자와 또 본사를 전기차로 제조할 싱가포르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은 공장이 곧 착공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2021년 전기차 출시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다이슨은 영국의 힐러빙턴에서 전기차 시제품을 조립하고 있고, 이곳에 있는 전 영국고 활주로에서 주행 시험을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기차 출시는 창업 초기 시절에 이 자동차 업체들에게 배기가스 필터용으로 기술을 판매하다가 거절당하는 쓰라림을 맡은 이 다이슨에게 어떤 좀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슈 하나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이 CNBC가 간밤에 류 부총리가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협상력을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시장도 계속 요동을 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1시 정도에 발표한다고 좀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서 어떤 동전을 판가름할 최종談판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미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협상단이 남판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좀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류 부총리를 연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의 충격은 나올 것이고, 최악의 상황은 합의가 연장된다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시장에 대한 낙폭은 어제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은 트럼프 행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 인상할 계획이라고 좀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과 경쟁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이득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별로 분발하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예보 김단비입니다. 수일째 맑은 날들이 지속되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은 실효습도 25% 이하로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중부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제주도를 제외한 그 밖의 전국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며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여기에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춘천과 대전은 한낮에 30도 가까이 오르며 덥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3도를 보이고 있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는 11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국지적인 비가 한 차례 내리겠지만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시켜 주지는 못하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때이른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